네, 금년에 우리가 서세 450년이어서 사실은 금년 이제 4월 초 바로 이 고궁기념관 경복궁에 출발해 가지고 도산 서원까지 걷기로 계획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걷기도 못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지난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귀향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병일 원장님이 아주 탁월한 기획에 의해서 우리 서울에서 도산까지 걸으면서 퇴계하게 된 인식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19라든지 우리 세계사적 상황이 퇴계생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퇴계생이 도산서원에 계실 수가 없고 서울로 오시고 세계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퇴계생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전달해야 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저는 한 40여 년부터 퇴계 선생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뭐 하여튼 대단히 기쁩니다. 아직도 뭐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만은 제 발표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유학하지만 사실은 현대인들이 알기 대단히 힘듭니다. 안다고 하지만 뭔가 아직 들어가는 문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유학을 공부할 때 보면 입도지 문, 도에 들어가는 문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공자라고 하는 분을 이해하는 것이 뭔가 들어가는 문을 얻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유학에서 사실인식과 가치인식의 문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인식의 세계는 사실 사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가치의 문제를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가치를 거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아마 퇴계생이 보면 참 세상에 이런 시대도 다 있나, 어떻게 자본이, 돈이 세상과 인간의 정신을 다 지배하고 도덕은 뭐 도대체 인간이 선하다 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정신병자처럼 하여튼 취급되고 막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세계에 대한 인식이지 가치세계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한편 또 이제 유학은 도를 진리로 하고 가치에 대한 인식을 진리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유학자들은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이 문제가 또 오늘날에서는 유학을 공부한 저에게도 이제 관심이 되고, 또 유학을 아마 우리가 깊게 이해할 때 다 궁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 208쪽입니다. 유학은 학문을 대단히 중시하는 사상이지만 근대 이후 과학을 중시하는 서양의 학문과 매우 다릅니다. 서양의 학문이 사실인식을 중심으로 삼아 객관적 학문인 과학을 발전시킨 데 반하여 유학은 가치인식인 도덕을 중심으로 삼아 인격을 완성하여 성인이 되는 성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유학은 도덕의 인식과 실천을 학문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자는 인을 주로 말하고 맹자는 인과 의를 주로 말하였습니다. 유학의 경전인 육경과 사서의 내용도 도덕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도덕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인식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서양의 철학은 일찍부터 사실인식을 강조하고 올바른 단어보다 정확하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인식을 위하여 논리학을 중시하고 기납법이나 연역법과 같은 추리의 방법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서와 삼경 어느 곳을 들추어 보아도 객관적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언급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유학을 넘어 중국 사상 내지는 한자 문화권의 공통 현상을 이루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유학은 현실을 매우 중시합니다. 동아시아의 주요 사상인 불교와 노장 사상은 초월적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유학은 일상성과 현실성을 중시합니다. 그럼에도 유학에는 사실 문제에 대한 인식보다도 가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우세합니다. 중용에 보면 군자는 소기위행, 불언어 기회. 군자는 현재 자리의 바탕에서 행하지 그 바깥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막 이런 표현을 보면 유학은 뭐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현실에 대한 인식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도덕을 실현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실현하냐 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에 나오는 구절 보면은 군자는 그 먹을 때 배불리 먹기를 구하지 않고 또 그 처음에 편안하게 살기를 구하지 않고 이 일을 민첩하게 하며 말을 신중하게 한다. 도가 있는 사람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뭔가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을 또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가서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다. 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실 판단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유학의 문제의식이고 유학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사지어도 이치 악의 약식자 미적의야. 선비라면 당연히 도의 뜻을 둬야 한다.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럽게 얘기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함께 이야기할 대상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인용된 예문을 통하여 유학은 도를 실천하는 삶을 학문의 주된 관심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가치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학에서 도의 두 축은 인과 의입니다. 인이 보편적인 사랑인데 비하여 의는 구체적 현실적 상황에서 그에 맞는 도덕적 행위를 뜻합니다. 의를 실천하려면 현실적 상황에 대한 사실적 인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전 가운데는 가치인식에 관한 언급은 많지만 사실인식에 관한 언급은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필자는 오래도록 이 문제를 고민하며 유학의 존재론과 인간론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학에서의 사실인식과 가치인식의 관계를 살피기 전에 먼저 유학의 존재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존재론을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태극도서를 통해서 유학의 어떤 존재론의 다층구조, 우리가 이제 사실인식에 있어서는 존재를 뭐 이렇게 다층구조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한데 바로 이제 유학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존재 다층구조라고 하는 것이 태극도를 펼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태극도는 유학의 존재론을 대표합니다. 태극도와 태극도설에 의하면 유학의 존재론은 다층구조를 기본 형식으로 삼습니다. 태극도는 태극권, 음양권, 오행권, 기화권, 형화권의 5층으로 구성됩니다. 현실적 인간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자식을 낳고 낳아 현실적 삶을 영위하는 제일 아래층, 즉 5층에 속하는 형화권에 속합니다. 4층 기하권까지는 자연의 영역에 속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제일 아래층인 형화권의 세계에서 인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태극도설의 설명에 따르면 형화권에 사는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도 역시 5층으로 구성됩니다. 태극, 음양, 오행, 기화, 형화의 5단계로 자연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본성, 정신과 육체, 오행, 선악, 만사의 5층으로 이루어집니다. 5층 구조를 단순화하면 주역 계사에 나오는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키라 라는 두 층의 구조에 속합니다. 태극권은 형이 상에 속하고 나머지 4층은 형이 하에 속합니다. 성리학은 여기에 근거하여 도와 기, 도기론을 이기론으로 병행하여 이와 기의 이원론의 존재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거기 좀 건너뛰겠습니다. 아랫줄에 가겠습니다. 다층 구조로서의 자연은 상호 교감하며 무궁한 변화를 이루고 다층 구조의 인간은 또 상호 교감하며 다양한 생명 활동을 전개합니다. 서구의 학문은 주객 분리를 통하여 대상화된 자연을 분석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자연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지식을 축적하여 문명의 진화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도를 지향하고 성인을 지향한 유학에서는 진지와 역행을 통하여 자신에게 내재한 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리를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고 있지만 현대의 우리들에게 그들의 삶의 목표이며 목적인 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유학에서의 지행의 문제. 유학은 늘 지행의 학문이다 하고 항상 얘기하는데 오늘날 유학을 연구하는 자들은 과연 유학이 뭘 아는지 뭘 행하는지 잘 분명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한번 유학에서 지행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유학은 학문을 강조하며 그 학문의 기본은 지와 행입니다. 지와 행을 통하여 선과 도를 알고 실천을 통하여 본성을 알고 본성대로 사는 삶을 성취하면 성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에서 알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만물이 생명 활동을 하는 현상 세계는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현상으로 관찰되는 세계는 물질적 세계입니다. 물질적 세계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현상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현상적 인식이란 다층 구조 가운데서 표면에 드러난 층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유학은 다층 구조를 뚫어볼 수 있는 직관을 중시합니다. 유학에서는 사물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예지를 중시하고 사태의 기미를 인식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주도니 영계 태극도를 만드신 주도니 선생이 책의 제목을 통서라고 정한 데는 유학의 학문관과 진리관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주도니의 통서는 유학의 인식론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주도니가 제목으로 쓰고 있는 통이라고 하는 것, 통이라고 하는 것이 통한다 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다층 구조에 통한다는 얘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주령교생이 주역의 기초에서 이제 통서를 짓고 태극도를 짓고 태극도수를 짓고 바로 존재의 다층 구조를 훤히 들여다보신 입장에서의 존재를 해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원문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진리에 통달한 성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주객을 나눌 경우에 세상에서 인식론, 과학에서 인식론의 기본은 경험론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주름계가 얘기하고는 인식론은 대단히 다릅니다. 그 다음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가학호, 성인을 배워서 될 수가 있습니까? 배워서 될 수가 있다. 어떤 요체가 있습니까? 하니까 요체가 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일이 요체다. 하나가 되는 것이 요체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게 되면 고요할 땐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곱게 된다. 고요할 때 텅 비게 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 곱게 되면 공적이 되고 공적이 되면 넓어지게 된다.
밝아서 통하고 공적에서 넓으면은 아마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아마 우리가 서양 인식론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주객을 나누는 바로 사실 인식의 세계, 경험적 인식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존재를 다층 구조로 보고 바로 현상적 세계와 본체 세계를 다층 구조로 보는 이론 체계에서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통세 저자인 주돈이는 성인이 되는 방법의 요체를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이 그 요체이며 마음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마음이 욕심이 없는 상태로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욕심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마음은 고요할 때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곱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고요할 때 텅 비면 밝게 되고 밝으면 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밝으면 통하게 된다는 것은 존재의 다층 구조에 통달한다는 것인데 그 통달하는 방법이 마음을 텅 비움에 있고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은 마음에 있는 욕심을 없애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존재의 현상에 대한 경험적 인식의 축적을 통하여 존재의 다층 구조에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안에 있어 신체가 지닌 욕망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마음이 신체로부터 초월하여 순수한 천리만 남게 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 다음 213쪽으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유학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현상세계를 산다는 것은 사실세계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유학자들은 사실인식은 어떻게 하는가? 사실 이게 참 궁금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학 경전에 나온 대부분의 언급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도덕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어서 사실인식에 관한 깊이 있는 언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번역해서 읽으면 사람이 검수와 다른 까닭은 얼마 되지 않는다. 서민들은 그 다른 까닭을 버리고 군자는 그 다른 까닭을 잘 보존한다. 바로 다른 까닭은 맹자가 얘기하는 바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얘기하고 도심을 얘기합니다. 서민은 도심을 버리지만 군자는 도심을 잘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은이란 분은 서물에도 밝다. 수은이라는 사람은 온갖 사물에도 밝다. 저는 이것을 수은이란 분은 바로 사실인식에도 대단히 밝은 분이다. 경험적 인식에도 대단히 밝은 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임금은 그 사실적인 우리 세계에도 매우 밝으시다. 인륜도 잘 살피신다. 인의를 통해서 인의에 따라서 행하지 인의를 목표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밑에 글로 가겠습니다. 수는 온갖 사물에 밝고 묻기를 좋아하고 청건한 말도 살피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수는 주변의 온갖 사물에 대한 사실적 인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적 인식에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학사에서 수의 사실적 인식에 대한 측면은 강조되지 않고 도덕적 삶의 측면만 강조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15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로 나누어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뜻을 두고 삶이 확립되고 의심이 없게 되고 천명을 알게 되고 귀가 부드럽게 되고 마음이 하고자 한 대로 하여도 복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 주체적 삶의 역량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지 객관적 사물에 대한 인식의 수준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얘기 앞에 나오는 다음 얘기로 유학의 관심이 사실적 인식보다도 도덕적 인식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곤 합니다. 번역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고요한데 그 고요할 때는 하늘이 준 본성을 지니고 있다. 사물에 감흥을 하게 되면
마음의 본성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본성의 욕망이다. 물지, 지지, 연우, 호형은 여기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물이 이러면 인간의 인식 능력은 저절로 알게 되어 있다. 그런 뒤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형성이 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내면에서 조절함을 없게 되면은 우리의 인식 능력이 외물의 유혹을 당하게 되어서 불능방구, 스스로 내면으로 반성할 줄을 모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천리가 소멸하게 된다. 대저 사물이 사람에게 이제 감흥을 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이제 자극을 하는 것이 무궁한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절도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물이 이르게 되면 사람은 사물에 의해서 오히려 변하게 된다. 사람이 사물에 변하게 되면은 그럼 천리가 없어지고 인욕이 그냥 끝없이 펼쳐지게 된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없고, 사실이 오면은 인간은 저절로 알게 되어 있고, 그때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는 호를 조절하는 문제다. 호를 조절해야만 내면에 있는 천리가 실현된다. 바로 이런 구도라고 하는 게 서양 사람에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물이 이러면은 그 사물을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하느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인식론을 전개하고 논리학을 전개하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떤 것이 틀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유학의 관심은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뭔가 인간의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사회, 또 인간의 이상적인 인격에 도달하는 방법을 추구했던 겁니다. 사람의 삶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물과 관계를 맺으면 인간의 감성이 드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외물에 이끌려 내면의 천리가 소멸되는 것을 악계의 저자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쭉 215쪽 마지막 거 우리말로 된 데 보겠습니다. 현상세계의 질서는 그대로 수용하여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물과 만나 인간이 고민할 문제는 인간이 그 사물에 어떻게 순응하고 반응하느냐에 있다는 것이 대학에서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이론으로서의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요 악기편에 근거해 가지고 대학의 경물치지설에 대학에 우리가 이제 3강령이 있고 8.5가 있고 다른 8.5에 대한 주는 대학이 다 있는데 경물치지에 대한 주는 없습니다. 근데 주자가 경물치지에 주를 이제 아주 길게 달았는데, 사실은 주자가 경물치지에 대한 주를 달고 나서부터 유학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 얘기로 보면은 경물치지에 대한 주가 없는 것이 오히려 유학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 이론으로서의 경물치지가 없는 것은 악기에 비춰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희가 대학에 없던 경물치지서를 만들어 대학 장부에 넣은 것은 주희의 보편철학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지만, 경물치지 보호망장이 나온 뒤 유학은 오히려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문제 역시 주희가 경물치지에 대한 설명에서 말하는 물리의 표리 정추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아니라 사물과 마주하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선의 인식 문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선에 대한 도덕 인식의 문제가 대학은 물론 유학의 주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희도 경물치에 대한 설명 이외의 곳에서는 객관적 인식으로서의 경물을 활용관통의 전제로 설명하기보다는 본성 실련의 문제로 경물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희는 신묘를 기울여 대학 장부서와 중용장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대학정부서와 중용작부서는 인간의 심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본성을 우리 회복하고 또 본성을 인식하고 또 본성으로 선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나 하는 문제를 서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물취지와 관련된 그 사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문제로서 경물취지는 대학 서문에도 중용 서문에도 없습니다. 그다음 5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유학에서 과연 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올 국리의 양면성 문제하고 바로 통합니다만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경 국리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주작을 이해하면서 거경 국리를 할 때 거경은 내면에 있는 이를 함양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국리는 또 외물에 있는 리를 궁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이원화돼 가지고 공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거경이라고 하는 건 내면에 있는 도리를 함양하는 것이고 국리라고 하는 것은 사태와 만나서 내면에 있는 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실현되는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국리라고 하는 것이나 거경이 우리가 동일한 마음에 있는 이법을 축으로 삼으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객관적 사태를 수용해가지고 그 객관적 사태와 관계 맺음 속에서 인간의 올바른 삶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 국리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판단의 문제가 빠지니까 또 사실과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바로 국리의 양면성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존재가 양면성을 띠기 때문에 존재가 우리가 초월적인 측면과 현상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띠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도 사실은 양면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학이 현실의 바탕에서 도덕을 실현한다고 할 때 현실에 대한 인식은 바로 경험적 인식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사실 인식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인식에서 도덕 판단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결국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국리라고 하는 것이 두 층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리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과 그 사실의 인식이 도덕 판단으로 전화되는 과정에 양면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220쪽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봉사인 사면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를 찾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사인 면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이제 만나러 왔다. 그가 계단에 이르자 공자께서는 거기 계단입니다. 또 자리에 앉자. 거긴 자리입니다. 모두가 앉자. 아무개는 여기 앉았고 아무개는 여기 앉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안내를 했다. 봉사인 악사가 나가자 자장이 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악사와 말하는 그 봉사인 악사를 인도하는 도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로 악사를 도우는 도다. 바로 이제 악사라는 사람이 눈이 멀고 눈이 먼 사람이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을 안내할 때 바로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자가 알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눈이 머니까 바로 자리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누가 어디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악사한테 하는 도인데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 판단 기초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천리가 실현될 때 도가 된다는 거죠. 그 사실 판단의 과정과 가치 판단의 과정이 이제 둘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판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 세계에 있는 법칙과 입법에 대한 이제 인식이라면,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천리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맹자가 늘 얘기할 때 이제 바로 도덕은 내면에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결국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도덕 원리 실현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퇴계 선생님이 이제 경을 강조하셨던 것이고, 경의 강조는 인간의 마음의 확립이고, 마음의 확립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속에 있는 원리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실 판단은 아무리 쌓여도 거기서 도덕 판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현대 모든 학문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하려면은 현대 과학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사실 판단과 다른 또 도덕 판단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만 현대에 우리 유학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문제를 발표를 해봤습니다. 네, 발표를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